여러분, 우리는 금융자본주의에서 살고 있습니다. 금융자본주의라는 게 뭐냐면 산업과 경제에서 금융이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걸 말해요. 이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 한 나라의 경제를 틀어잡고 있는 게 뭐냐, 갑이 뭐냐 이런 겁니다. 뭐 독재자가 있다. 그래서 그 독재자의 입김이 그 나라의 산업을 좌지우지한다. 그렇다고 치면은 그거는 금융이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 독재자가 영향을 가장 크게 끼치는 걸 말하는 거죠. 사실 자본주의에는 좀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로 경쟁 자본주의, 둘째로 독점 자본주의, 셋째로 국가 독점 자본. 이거는 뭐 포켓몬처럼 진화하고 뭐 이전 단계는 절대 갈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계속 순환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국가 독점 자본주의에서 다시 경쟁 자본주의로 원래대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자, 좀 더 얘기를 좀 풀어보죠. 처음에 경쟁 자본주의입니다. 경쟁 자본주의라는 건 정말 순수한 자본주의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승기는 그대로 발전합니다. 그리고 경쟁 속에서 모두가 잘 살고 사회는 점점 진일보 발전하게 됩니다. 근데 경쟁을 하다 보면 실패자가 생기죠. 뭐 거대한 대기업들, 그런 기업들 다 실패한 사람들을 밟고 올라온 겁니다. 그리고 큰 기업은 더욱더 커집니다. 뭐 마치 스노우볼링 같은 거죠. 점점 커지는 속도가 빠르고 리스크라든지 비용적인 측면에서 점점 줄어들고 그리고 방법은 점점 쉬워집니다. 그냥 대충 싸게 팔면 치킨 게임 하면 다 죽어나갑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모노폴리, 그러니까 독점이라는 게 생기는데요. 그게 바로 그 두 번째 독점 자본주의입니다. 우리나라도 분명히 대기업이 독점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를 굳이 환정 짓지 않더라도 뭐 유튜브라든지 코카콜라 이런 국가적으로 도저히 넘볼 수 없는 엄청난 독점 기업들이 전 세계는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도저히 뭐 경쟁을 떠나서 그냥 시작 자체도 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그런 독점 자본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뭐 오늘 누군가한테 투자를 받아서 반도체 공장을 만든다고 해서 오늘부터 열심히 한다고 해서 삼성을 제가 이길 수 있을까요? 절대 못 이기겠죠? 그래서 자본주의에서 독점은 항상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그 많은 독점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현상 중에 하나가 금융이 산업을 독점하는 행위. 그러니까 제가 오늘 얘기할 금융자본주의를 말합니다.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팔듯이 금융에서도 대출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합니다. 공장은 어떨 때 망합니까? 물건을 열심히 만들었는데 그 물건에 대한 대금을 받지 못할 때, 판매를 못할 때 망하죠. 금융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출이라는 물건을 팔았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대금을 국민들이 그 빚을 제대로 상환하지 못하면 그때 망하는 겁니다. 사실 독점 자본이 영원할 것 같지만 항상 망해왔습니다. 뭐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력이 약해져서 뭐 나태해지거나 해서 아니면 뭐 물건 값을 너무 비싸게 올리거나 해서 그런 식으로든 어떤 루트로든 망하게는 돼 있어요. 그렇게 뭐 대공황 같은 위기로 발생이 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면 마지막 국가 독점 자본주의로 변하는데요. 뭐 20년대 대공황을 예로 들자면 대공황이 발생해서 모든 기업이 망해버렸어요. 더 이상 은행에 갚을 돈이 없고 해서 공장주들이 모두 공장을 떠났습니다. 공장은 멈춰버리겠죠? 그 텅텅 빈 공장은 은행 소유가 됩니다. 사실 공장은 은행 거이긴 한데 그 은행도 누군가한테 빚을 많이 져서 사실상 그 은행과 공장 둘 다 어떤 채권자의 소유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공장주들도 공장에 있는 기계들이 자기 물건이 아니고 은행도 공장을 뺏어왔는데 그 공장이 자기 물건이 아니고 자기 부동산이 아닙니다. 이런 총체적 난국인 상황. 이럴 때 국가가 나서서 내가 이 빚을 대신 갚아줄게 아니면 탕감을 해주거나 민간이 가지고 있었고 민간이 망쳐놓은 수많은 사업들을 다시 국가가 맡아서 국가가 운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본주의는 이런 세 단계를 거치는데요. 뭐 이 세 단계를 모두 지나갔다고 해서 자본주의는 뭐 망한다,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다시 순환합니다. 그러니까 이 국가 독점 자본주의도 뭐 처음에 위기를 극복할 때는 좋았는데 애들이 너무 딱딱하게 한다. 그리고 너무 매뉴얼대로만 하기 때문에 수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점점 민영화를 하라는 요구가 발생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뭐 KT가 그랬던 것처럼 뭐 광통신 사업을 국가에서 하고 있다가 민간에게 넘겨주고 나서 한참 경쟁이 엄청 치열했죠. 그런 식으로 다시 경쟁 자본주의로 흘러가게 됩니다. 제가 미국의 역사에서 이거를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1800년대 후반 눈부신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첫 번째 경쟁 자본주의였습니다. 이때 열심히 경쟁을 했고 승리자는 더욱더 올라가고 패배자는 나가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점점 강한 자는 더 강해지면서 독점 자본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1900년대 전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아직 조선시대였을 때 그때 뭐 스탠다드 오일이라든지 제네럴 일렉트릭 이런 초거대한 독점 기업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요. 이게 바로 독점 자본주의입니다. 이 독점 자본주의에서는 기업이 워낙 거대하기 때문에 많은 돈이 필요한데요. 만약 제가 작은 가게를 경영하고 있다면 5천만 원만 빌려도 경영에 큰 도움이 되겠지만, 제가 대기업을 경영하고 있다면 5천만 원 갖고는 턱도 없겠죠. 최소한 100억 이상은 빌려야지 그게 자금으로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그렇게 빌리고 이자 쳐서 잘 갚고 그렇게 대기업이 성장하는 동안, 마찬가지로 금융 쪽에서도 똑같은 경쟁이 있었겠죠. 잘못 투자한 사람들은 그대로 망했을 거고, 버핏처럼 제대로 선관이 있었다, 해안이 있었던 사람들은 제대로 투자해서 잭팟을 터뜨렸겠죠. 그렇게 거대 기업과 거대 금융자본 두 가지가 생기게 됩니다. 이들은 여태까지 성장해왔던 그대로 더 많이 찍고 더 많이 판매하고 이런 성장 패턴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가능한 많이 만들고 대출을 가능한 많이 땡기는 겁니다. 근데 이게 미국 국민들 숫자에 딱 맞게, 그 수요에 맞게 찍어냈으면 정말 좋았겠지만 탐욕은 끝이 없죠. 제가 이 독점 기업들이 어떻게 망해버리는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치약회사를 하는데 저는 독점 대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저 말고 경쟁할 수 있는 어떤 회사도 없어요. 그리고 미국인에게 치약은 1년에 1억 개 정도가 필요하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데 저의 회사의 생산량은 약 5천만 개 정도였고, 아직 5천만 개가 수요가 더 있기 때문에 저는 생산량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5천만 개 생산을 했다가 다음에는 6천만 개, 7천만 개, 8천만 개, 이렇게 점점 저희 회사는 엄청난 양의 치약을 찍어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점점 회사가 폭풍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생산량이 1억 개를 돌파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인들의 한계 수요인 거죠. 만약 여태까지 해왔던 것처럼 1천만 개를 추가 생산해서 1억 1천만 개를 생산을 한다면 분명히 1천만 개는 재고로 남아버릴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계속 생산할 것 같습니다. 그냥 한 명한테 2개씩 팔면 되지. 왜냐하면 저는 은행에다 돈을 빌려서 은행 이자를 감수하면서 열심히 생산했고, 그거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반드시 갚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산을 대충 때려보니까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다 갚고 나서 수익을 일정 부분 창출을 해내려면 1억 1천만 개를 팔아야 된다는 계산이 나와버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국 1억 1천만 개를 생산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케팅이라도 잘해서 한 명당 2개씩 팔아먹을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제대로 잘 안 됐어요. 결국 저에게는 1천만 개의 재고와 그리고 아직 갚지 않는 대출금이 남아 있습니다. 은행에서 점점 돈을 빨리 갚으라고 독촉장을 내밉니다. 알고 보니까 은행도 다른 데서 돈을 빌려왔기 때문에 빨리 공장에서 돈을 줘야만이 그 돈을 갚을 수가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참다 못한 은행이 제 공장을 압류해버립니다. 근데 공장은 돈이 아니죠. 공장을 받아봐야 돈이 바로 나오는 거 아닙니다. 심지어 재고가 남아도는 망하기 직전의 공장인데 말이죠. 결국 내가 생산했는데 내 물건이 내게 아니게 되는 상황, 그리고 내가 압류했는데 이 부지가 내 부지가 아니게 된 상황. 이게 바로 1920년대 미국의 대공황이에요. 이런 과잉 생산의 문제 하나만 있었던 건 아니었겠지만 주식 돈놀이 이런 것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미국인들의 나태, 그리고 너무 방심을 했던 것도 있었을 거고, 하나로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그 대공황에 대한 결과로 수많은 기업과 은행이 파산을 했고, 그 후에 미국 정부가 뉴딜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하면서 국가 독점 자본주의로 다시 단계가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텅텅 비어있는 공장이랑 은행, 그래서 국가에서 돈을 줄 테니까, 월급을 줄 테니까 빨리 일부터 시작하자, 물건을 만들자, 경제를 돌리자. 그렇게 해서 국가의 위기, 사회적 혼란을 극복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때마침 유럽에서의 전쟁 때문에 군수물자 이런 것에 대한 수요가 급증한 것도 한몫했고요. 대공황이 물건을 만들어 놓고 못 팔아서 망했다면 다행히 군수물자들은 유럽에서 사줬기 때문에요. 그리고 자동차가 판매하면 최소 5년, 10년은 탄다고 가정한다면 군수물자 이런 거는 진짜 전투기 탱크 이런 거 판매한 지 하루 만에 폭격을 받고 파괴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동차보다는 군수물자 이런 게 훨씬 잠재 수요가 높다고 간주할 수 있죠. 그렇게 대공황을 극복을 했고 사람들이 한 푼 두 푼 재산을 모아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자마자 국가에게 하는 소리가 이제 그만 간섭하라고, 시장에 그만 간섭하라고 요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정부가 없이도 우리끼리 잘할 수 있고 과거에 대한 과오는 다시 범하지 않겠다, 이런 소리를 하면서요. 그래서 다시 1단계 경쟁 자본주의로 넘어갑니다. 정말 순수하게 경쟁했고 전후 미국은 엄청나게 눈부시게 발전했습니다. 80년대까지는 그러니까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 최강대국. 미국의 황금기가 지난 이후 또 수많은 경쟁과 독점 속에서 다시금 거대한 기업이 등장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그들은 막대한 독점력과 자본력을 기반으로 현재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현재 상황이 독점 자본주의의
중후반대에 이르고 있다라고 있는 관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독점 자본주의는 작은 실수 때문에 엄청난 위기를 동반하면서 다시금 국가 독점 자본주의로 넘어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저의 생각이지만 뭐 리먼 파산 이런 거는 솔직히 위기의 축에 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대공황이라고 불릴 만한 거대한 위기,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단계를 국가 독점 자본주의로 이행시킬 만한 엄청난 위기가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만약 우리가 역사 속 교훈을 잘 알고 있다면 더 이상 수요보다 공급을 초과하게 만들진 않을 겁니다. 치약을 딱 이렇게까지만 만들고 멈출 수 있는 자제심과 그런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08년 금융위기에서 우리는 아직 정신을 못 차렸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은 그 20년대 대공황에서 결국 아무 교훈도 얻지 못한 것이나 다름없게 됐습니다. 국민들이 갚지도 못할 대출 상품을 만들어서 팔았고 국민들이 갚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되자 모두가 망해버렸습니다. 저는 자본주의에 대한 아름다운 역사를 감탄하면서 지켜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자본주의가 망하지 않고 오랫동안 흥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현재까지 누구의 이견도 없는 인류를 가장 풍요롭게 만든 가장 위대하고 효율적인 체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망하지 않길 바라는 것과 망할 수도 있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제가 아무리 망하지 않길 바래도 망할 수밖에 없다면 전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배가 침몰하길 원하지 않지만 배가 침몰하고 있다. 망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우리의 책임도 아니고 그냥 시대의 흐름입니다. 그러나 대공황은 우리에게 직접적인 타격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경제나 금융이라는 걸 관심 있게 지켜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금융위기, 대공황을 피하는 수많은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복잡하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냥 빚을 줄이세요. 20년대 대공황, 그리고 2008년에 리먼 파산, 그리고 우리나라의 IMF까지 다 빚을 못 갚아서 망했어요. 그리고 대부분 빚을 진 원인은 과잉생산 혹은 지출이죠. 답도 없이 미래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생산 혹은 지출만 했으니까요. 빚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대공황에서 가장 큰 약점이 됩니다. 저도 이런 위기 같은 게 안 터졌으면 하는 사람이지만 이게 사람들이 10년 주기 아니냐 걱정할 정도로 이게 의외로 인생에서 자주 터지는 위기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50년대에 태어나신 분들은 전체 일생에서 한 대여섯 번은 글로벌 위기를 겪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금융위기 때 만약 빚이 있다면 지옥행 열차 가장 앞자리에 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신들이 힘들게 모은 차, 집, 재산, 공장 모든 것을 한순간에 허무하게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빚 없이 어떻게 살아가냐는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죠. 맞는 말이긴 하죠. 40살에 집을 사서 30년 동안 빚을 갚더라도 그 30년 동안은 안락하게 보내는 게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겠죠. 60살에 최초로 구입하는 것보다는요. 우리나라 냉정하게 말해서 북한이나 중국의 신시장 개방 이거 말고는 성장 끝났습니다. 만약 이 상황 그대로 지속이 된다면 굉장히 위험해요. 빚을 아예 멀리하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최대한 빚을 줄이시고요. 아파트 빚이 있는데 차를 또 하나 산다든지 이런 식으로 빚을 점점 늘려가지 마세요. 특히 그 갭 투자하시는 건물주들 그 사람들 제일 불안합니다. 구입해놓고 아직 본전도 못 찾았는데 처분하면 호가 떨어지고 자기만 손해본다고 망설이지 마시고 빚을 최대한 줄이세요.